LPS, P10%의 휴먼 인간 10% 엘레나 콜린. LPS가 면역기를 훈련시킨다. LPS라는 지질 다당류가 장에 들어가서 이것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몸의 염증을 일으키는데 비만한 사람의 경우에 지방세포의 최대 50%가 지방이 아닌 대식세포인 경우가 있다. 대식세포. 과체중 또한 비만한 사람들의 몸은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만성적인 염증 상태에 있다. 혈액 내의 LPS는 체중 증가를 유도할 뿐 아니라 인슐린 같은 호르몬의 작용에 지장을 주면서 제2형 당뇨병과 심장병을 일으킨다. 혈액 내의 과다한 LPS는 정신질환과도 연관이 있다. 우울증 환자, 자폐성 장애 아동, 조현병 환자는 보통 장누수 및 만성적인 염증을 가지고 있다. 놀랍게도 어릴 적 엄마와 떨어진다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등의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장누수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것이 스트레스와 우울증 사이에 잃어버린 생물학적인 연결고리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은 장 미생물 총 내가 이루는 커다란 축을 설명하려는 연구와 더불어 관련성을 입증하는 증거는 점점 늘고 있다. 보통 우울증이 동반되는 비만이나 과민성 증후군, 여드름 같은 질병들은 대개 우울증 자체가 이 병들을 유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울증 자체가 누구나 정치적, 사회적 질병까지 모두 장누수의 탓으로 돌리고 싶겠지만 그건 둘째 치고라도 분명히 장누수는 모든 병의 근원은 아니다. 그러나 장누수라는 개념은 현재 나타나는 회의적인 견해에 맞서 다시 고려되고 쇄신되어야 한다. 비만, 알레르기, 자가 면역 질환 등등등등 이 염증은 글루텐이나 락토스 같은 음식 분자부터 LPS 같은 박테리아 부산물까지 장벽의 경계를 뚫고 몸속으로 들어오는 불법 침입자들에 대한 면역계의 반응을 나타난다. 면역계의 표적이 되는 것은 알레르겐 이나 인체 내의 세포만이 아니다. 문명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질병인 여드름처럼 미생물총 역시 면역계의 공격으로부터 타격을 받는다. 과학 연구를 한다는 명목 아래 나는 런던의 차고 습한 대도시에서 벗어나 지구상에서 가장 오지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완전히 다른 환경과 문화를 경험했다. 저녁거리로 주머니 쥐나 사슴을 사냥하는 정글, 가장 빠른 이동수단이라고 해봐야 낙토밖에 없는 사막, 마을 전체가 물 위에 뗏목을 띄우고 생활하는 수상마을 등 이들 지역에서의 일상생활은 내가 살던 고향에서의 생활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날 먹은 음식은 그 자리에서 구하고 그날로 먹어 치웠다. 슈퍼마켓도 없고 음식 재료를 포장할 필요도 없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와도 불빛이라고는 작은 오일 램프나 모닥불이 전부다. 병에 걸린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자고 있던 아이가 달걀에 눈을 떠 실명하기도 하고 어른도 꿀을 떠다가 나무에서 떨어지기도 한다. 비가 오지 않으면 저녁을 걸러야 한다. 모두가 몇 끼니 본인이 직접 기르거나 잡은 것을 먹는다. 이렇게 직접 잡은 것을 먹고 직접 생산해서 이렇게 하는 천연 자연의 도움을 얻는 반면에 또한 단점이 있는 거죠. 유일한 우려는 약초를 사용하거나 신에게 기도를 바치는 것뿐이다. 가장 가까운 자동차 도로에서 수십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파푸아뉴기니 산악지대나 인도네시아 술라웨이 바닷가 집시에서 당신이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바로 얼굴에 여드름이 난 사람이다. 심지어 사춘기 아이들조차도 여드름이 없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아메리카,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여드름이 난다.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가장 근접한 추정치로도 이것은 사실이다. 산업화한 사회에 사는 사람 90% 이상이 살면서 한 번쯤은 뾰루지 때문에 신경을 쓴 적이 있을 것이다. 특히 사춘기 아이들의 경우는 최악이다. 최근 몇십 년 동안 여드름은 사춘기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에게까지 번졌다.
특히 여성들 20대 30대 또 이후에 25세 40세 사이의 여성 40%가 여드름이 나는데 이 중에 일부는 사춘기 때 아예 여드름이 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이 어떤 문제보다도 여드름 때문에 피부과를 찾는다. 우리는 깎아를 알레르기처럼 여드름을 그냥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증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산업사회 때문에 생긴 건데요. 이렇게 오래된 것이 이러한 것들로 홍조, 부기, 백혈구의 험악한 면역 반응으로 생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앞뒤가 맞지 않다. 안드로겐은 여드름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남성 호르몬인데 안드로겐의 수치가 높은 여성은 실제로 여드름이 심하지 않다. 그리고 이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의 안드로겐을 가진 남성들 역시 여성보다 여드름으로 더 고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최신 연구를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것을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프로피오니 박테리움 아크네가 여드름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나온 가설이다. 그리고 이 가설은 출처가 분명하다. 뾰루지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뾰루지 안을 잘 들여다보고 미생물이 버티고 있는지 살펴보라. 그런데 똑같은 박테리아가 여드름 환자의 여드름이 나지 않는 피부에도 여드름이 아예 나지 않은 사람의 피부에 서식한다고? 그냥 무시해라. 어떤 뾰루지에는 아예 프로피오니 박테리움 아크네가 없다고? 그냥 상관하지 말라. 프로피오니 박테리움 아크네의 밀도는 여드름이 심한 정도와 연관성이 없다. 피지의 양이나 남성 호르몬의 여부로도 여드름의 유무를 예측할 수 없는 것 같다. 항생제를 직접 얼굴에 바르거나 약으로 복용하면 종종 여드름이 보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프로피오니 박테리움 아크네 가설에 힘이 실리고 항생제 치료가 지속된다. 항생제는 뾰루지에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물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개월 수년씩 그 항생제에 쩔어 산다. 결국은 항생제 문제라는 거죠. 항생제는 피부에 사는 박테리아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장에 사는 박테리아도 역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앞장에서 항생제가 면역계 행동을 바꾼다는 것을 보았다. 이것이 여드름 문제에서 면역계의 작용에 대한 진짜 이유가 될 수 있을까? 확실한 것은 프로피오니 박테리움 아크네가 여드름 발생에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 부부 박테리아 역할이 정확히 무엇인지 관해서는 아직도 논쟁 중이지만 면역계가 이 현대인의 피부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이를 설명하는 새로운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여드름 환자의 피부에는 면역세포가 과다하게 나타나는데 그건 여드름이 나지 않는 것에도 마찬가지다. 여드름 역시 만성염증의 또 다른 증상인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면역계가 프로피오니 박테리움 아크네 또는 다른 피부 미생물의 과민 반응을 보여서 이들을 아군이 아닌 적군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질환도 마찬가지다. 미생물총 조성이 변경되는 바람에 장의 면역세포가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을 제대로 대접하고 하지 않는 것 같다. 어쩌면 면역계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T세포가 면역계 부대의 공격적인 병사를 더 이상 통제하지 않는 것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착한 박테리아들을 허용하거나 독려하는 대신에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인 자가 면역이라기보다는 공동 면역, 즉 우리의 몸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며 정상적으로 공생하는 미생물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염증성 장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보다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사실은 미생물총의 불균형과 건강 사이에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알려준다. 어떤 감염병은 오래전부터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는 HPV는 자궁경부암을 일으킨다. 그리고 헬리코박터균은 위궤양을 유발하지만 위암도 일으킬 수 있다. 염증성 장질환과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함께 나타나면 위험도가 한층 높아진다. 불균형으로 인한 염증이 어떤 식으로든 장벽세포의 DNA를 훼손해 종양으로 변하게 하는 것이다. 암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미생물총의 역할은 소화기계 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생물 불균형은 장누수와 염증을 촉진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미생물총은 다른 기관에서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 간암을 예를 들어보자.
비만과 고지방 식단이 암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비만지와 마른지를 발암 물질에 노출했다. 마른지는 대부분 암에 저항하였으나 비만지의 경우에 3분의 1에서 간암이 발생했다. 고지방 식단이 어떻게 저항하는 것에서 암을 발생시키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이 두 집단의 혈액 구성을 비교해 봤을 때 비만지는 DNA를 손상시킨다고 알려진 DCA, 데옥시콜산이라는 유해 물질의 수치가 더 높았다. DCA는 담즙산에서 온다. 담즙은 음식에 있는 지방 분해를 돕는 물질이다. 그러나 클로스트리디아에 속하는 특정 박테리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담즙산은 유해한 DCA로 전환한다. 전환된 DCA는 간에서 분해되어야 한다. 비만지는 마른지보다 장내의 클로스트리디아 박테리아 수치가 훨씬 높아서 특별히 간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비만지에게 클로스트리디아 박테리아를 타겟으로 하는 항생제를 투여했더니 암 발병률이 줄어들었다. 항생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용한다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건데요. 우리는 모두 술과 담배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과체중일 경우에는 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남성의 경우에 암 사망자 14%가 과체중과 관련이 있었고 여성에서는 20%에 달했다. 유방암, 자궁암, 직장암, 신장암 모두 살이 찌거나 연관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적어도 비만 미생물총이 부분적으로 이유가 된다. 비만이라는 것이 이제 위생가설에서 올드 브랜드 가설을 넘어가야 할 때가 왔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감염이 아니라 면역기를 진정시키고 훈련시키는 착한 미생물이다. 착한 미생물을 많이 그래서 평화유지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나쁜 유해한 균들이 이렇게 악영향을 준다 이 말인데요. 그래서 항생제를 가지고 어떤 특정한 것을 줄이는 이런 일들보다는 유익한 미생물을 많이 생성시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세균과의 전쟁 5장에서 자 그러면은 세균과의 전쟁에서 2005년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생화학 교수인 제레미 니콜슨은 논란이 될 만한 가설을 내놓았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비만 현상 뒤에는 항생제가 있다는 것이다. 2장에서 다루었듯이 프레드리크 베케드는 인간이 음식물에서 에너지를 수출하고 저장하는 과정에 미생물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베케트 미생물총에서 과체중과 비만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퍼진 것은 1980년대 이후지만 오늘날의 비만 확산이 첫 조짐을 보인 것은 1950년대였다. 그런데 항생제는 비만이 확산하기 겨우 몇 년 전에 1944년부터 대중에게 보급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연도를 맞춰보면 결국은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건데요. 니콜슨은 이것이 단지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단지 발생 시기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의심을 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 니콜슨은 축산업자들이 시장에 내올 가축을 살찌우기 위해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항생제를 사용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축을 살찌우려고 항생제를 사용하고 그래서 살찐 가축을 도축해서 그것이 사람이 먹고 그런 거죠. 1940년대 후반에 우연히 미국 과학자들에게 닭에게 항생제를 주입하면 성장률이 50%나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40년 전에는 누구에게나 살기 힘든 시대였다. 특히 도시민들은 갈수록 치솟는 물가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고기를 먹어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값싼 육류는 사람들의 전후 위시리스트에 늘 상위를 차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닭에게 나타난 항생제의 효과는 기적이나 다름없었다. 소, 돼지, 양, 칠면조 모두 닭과 마찬가지로 항생제를 소량만 투여해도 엄청나게 성장하기 때문에 축산업자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이 약물이 어떻게 가축의 생장을 촉진하는지 또 항생제 사용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먹을 거리는 털없이 부족하고 물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상황에서 닭이 먹는
모의양 비해 생산량은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에 축산업자들은 너도나도 가축에게 항생제를 주입하였다. 측정하기는 뭐하지만 아마도 미국에서 사용되는 항생제의 최대 70%가 가축에게 사용되었을 것이다. 항생제를 사용하면 가축의 생장이 촉진될 뿐만 아니라 가축 전염병의 발생 확률까지 낮아졌다. 따라서 농장주들은 지속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여 감염의 걱정 없이 비좁은 공간에 동물을 터질듯이 채워놓고 키웠다. 이러한 성장 촉진제가 없었다면 같은 무게의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매해 미국에서 4억 5,200만 마리의 닭, 2,300만 마리의 소, 1,200마리의 돼지를 추가로 키워야 했을 것이다. 니콜슨이 염려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항생제가 가축을 이렇게 살찌울 수 있다면 그것이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인간의 소화기는 돼지의 소화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돼지와 사람 모두 잡식성이고 묘 주머니는 간단하게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의 소화 과정은 소장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결장에는 소화되고 남은 찌꺼기를 이용하는 미생물이 가득하다. 항생제는 돼지의 성장률을 매일 약 10%씩 높인다. 매일 10%. 이 성장률 도달 날짜를 2-3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사를 위해서 이렇게 항생제를 사용해서 키운다는 거죠. 항생제의 쓸모. 체중과 씨름하는 많은 이들에게 날씬해진다는 것은 가장 큰 소망이지만 아무리 절실히 바라도 뜻대로 되기는 쉽지 않다. 47명 중에 1명의 비만 환자들은 뚱뚱한 100만 장자가 되는 차라리 날씬하게 살겠다고 대답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절실하게 날씬해지기를 원하는데 왜 살은 쉽게 빼고 빼기도 그렇게 어려운 걸까? 가장 긍정적으로 추산해도 가체중인 사람 중에서 체중 감량에 성공하고 또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은 고작 20%에 불과하다. 체중 감량에 대한 이러한 의혹은 마침내 비만을 질병으로 받아들이게 된 사람들의 진부한 생각과 맞아떨어진다. 이 장에서 니킬 두란드는 비만이 단지 섭취 열량과 소비 열량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을 가진 복합적인 질병에 가깝다고 주장하였다. 질병이다. 그의 생각이 맞다면 항생제가 이 확산의 주요한 요인이 될지도 모른다. 일부 선진국 인구의 65%가 과체중 또는 비만하다는 사실을 두고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렇게 게으르고 탐욕스럽고 무지하고 무기력한 존재인가? 그래서 날씬한 몸을 유지하는 사람보다 살찌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일까? 비만의 확산이 항생제에 의해 유도되거나 부추겨진 것이라면 우리 자신은 적어도 늘어난 몸무게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 없는 다이어트에 매달리지 않고서도 살찌는 것을 억제할 방법을 찾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죠. 이 방법은 항생제만 안 먹어도 큰 도움이 되고 해독 효소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1999년 뉴욕 출신의 전직 간호사 앤 밀러는 90살의 나이에 사망했다. 원래 그녀의 수명은 33살이었으니 57년이나 더 오래 산 셈이다. 1942년 앤 밀러는 나이 33살에 유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녀도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연쇄상 구균에 감염되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체온이 42도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밀러의 주치의는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조처를 하고자 가족들에게 동의를 구했다. 밀러의 주치의는 뉴저지의 제약회사에서 개발 중인 신약을 시도하려고 하였다. 그것은 아직 아무에게도 처방되기 없는 바로 페니실린이었다. 약 3월 14일 오후 3시 30분 한들이나 고열의 시설에 의식마저 혼미한 밀러에게 전 세계가 가진 전체 양의 절반인 한 티스푼의 페니실린이 주입되었다. 아유. 4시간 뒤인 오후 7시 30분 열이 떨어지더니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했다. 며칠 뒤 그녀는 완전히 회복했다. 앤 밀러는 항생제로 목숨을 구한 첫 사람이 되었다. 이 항생제 통해 일단은 살 수가 있는. 그 이후로 항생제는 1944년 제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부상병들의 시작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다. 기적적인 회생 스토로들이 대중에게 퍼지자 페니실린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다.
1945년 3월에는 페니실린의 생산이 수요를 따라잡았고 미국에서는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동네 약국에서 페니실린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1949년 페니실린 가격이 10만 유닛당 $20에서 10센트로 내려갔다. 그 이후로 65년 동안 각각 다른 방식으로 백테리아를 공격하는 20가지 이상의 항생제가 개발되었다. 1954년과 2005년 사이에 미국에서는 항생제 생산은 매해 900톤에서 2만 3천 톤으로 급증하였다.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들이 여러 발전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급증했다라는 건데요. 이 놀라운 약은 사람이 죽고 사는 모습을 바꿔놓았다. 항생제의 발명으로 인류는 가장 오래된 원수이자 가장 무서운 적으로 인한 고통과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예전에 항생제는 말 그대로 목숨을 살리는 약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서만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제 항생제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선진국에 사는 사람 중에서 일생에 한 번도 항생제 처방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찾기가 불가능하다. 영국에서 평균 여성은 평생 총 70차례 항생제 처방을 받는다. 1년에 한 번을 꺼리나 남성의 경우는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본성 때문에 아니면 남녀 면역계 차이 때문인지 몰라도 평생 평균 50차례 항생제 처방을 받는다. 유럽 인구의 40%가 지난 12개월 안에 항생제를 복용한 적이 있다. 이 수치는 이탈리아에서 57% 높고 스웨덴에서 22%로 이른다. 이탈리아, 인도 20.5%가 항생제 복용 중이다. 미국인들은 비슷하다. 만 2세 이하 유아에서조차 항생제 복용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 아이들의 3분의 1 정도가 생후 6개월 이전에 처음으로 항생제 처방을 받는다. 한 살이 되면 비율은 거의 50% 정도로 올라간다. 만 2살이면 비율은 4분의 3이 된다. 선진국에 사는 아이라면 18살이 될 무렵에 이미 평균적으로 10에서 20차례의 항생제를 복용했다는 말이다. 의사가 처방하는 항생제의 3분의 1이 아이들에게 투여된다. 매년 미국의 소아 청소년들은 1000명당 900번의 항생제 치료를 거친다. 스페인 아이들은 매년 1000명당 무려 1600번의 처방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평균적으로 어린 시절에 매년 1.6개 항생제 처방을 받는다는 말이다. 이 아이들에게 처방된 항생제의 절반이 중이염 치료에 이용된다. 중이염 특히 어린 아이들이 걸리기 쉬운 질병이다. 사람의 귀와 목 사이에서 이 관이라는 작은 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귀가 먹먹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관 때문이다. 이 관은 구조적으로 경사를 이루기 때문에 물이 귀에서 코 쪽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한다. 그런데 아이들의 귀에서는 이 관이 거의 평평하다. 따라서 물이 코 쪽으로 제대로 흘러나가지 못하고 막히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또한 중이염은 요즘 아기들의 필수품인 공갈 젖꼭지를 무는 아이들에게 2배나 더 흔하게 나타난다. 의사들은 2가지 이유로 중이염을 심각하게 생각한다. 첫째, 반복적으로 중이염을 앓는 아이들은 때로 청력에 문제가 생긴다. 특히 말을 배우는 시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언어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감염이 심해져서 귀 뒤의 관자뼈자 관자뼈까지 퍼지면 꼭지 돌기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 박테리아성 감염에 걸리면 영구적인 청력 상실이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2가지 경우 모두 일어날 확률이 높지 않고 위험성이 극도로 적지만은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해서 의사들은 안전한 방향을 선택한다. 짐작하겠지만 모든 항생제의 복용이 절대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 처방되는 항생제의 반은 불필요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많은 경우에 항생제는 감기나 독감 환자에게 처방되었다. 이는 병원에 왔으니 아무 약이라도 달라고 필사적으로 조르되는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지친 나머지 처방해 준 것으로 보인다. 감기나 독감 모두 박테리아가 아닌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질병이라 항생제를 처방해봐야 바이러스인데 소용이 없다. 바이러스는 건드리지도 못한다. 또한 대부분 감기는 목숨을 걸지 않아도 며칠 혹은 몇 주 뒤에 수술을 낳는다. 항생제의 내성이 심각한 문제는
의사들에게 처방을 신중하게 내려달라고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개선의 여지는 많다. 1998년에 미국에서 1차 진료기관의 의사들이 처방한 전체 항생제의 4분의 3이 중이염, 인두염, 부비동염, 기관지염, 상기도 감염의 5개 호흡기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상기도 감염으로 병원에 간 2,500만 명 중 30%가 항생제 처방을 받았다.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마 상기도 감염 후 5%만이 실제로 항생제가 필요한 박테리아성 감염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인두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1,400만 명이 그 해에 인두염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그 중에 62%가 항생제 처방을 받았고 실제로는 10%만이 박테리아 감염이었다. 전체적으로 그 해에 처방된 항생제의 약 55%가 불필요한 것이었다는 말이다. 괜히 몸만 망가뜨리고 기존 있는 유익균을 망가뜨리는 이게 항생제인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의약품 사용에 대한 게이트키퍼, 여기서는 유통되는 수많은 의약품 항생제 남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의사에게 있다고 본다. 그러나 환자의 무지가 의사들에게는 적지 않은 압박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2009년에 유럽에서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 중에서 53%가 항생제 바이러스를 죽인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응답자의 47%는 항생제가 바이러스에 의해 야기되는 감기나 독감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항생제는 박테리아는 죽일 수 있지만 바이러스는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건데 이것을 모르고 너무나 남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의사들은 아픈 환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낸다는 두려움, 다시 말해서 환자가 박테리아성 감염으로 심각한 해병증을 안고 돌아오면 어쩌나 하는 염려 때문에 항생제를 처방하게 된다. 특히 경험이 없는 의사들에게 어린아이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아기가 악을 쓰며 우는 이유는 안 달라고 고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정말 심각하게 아프기 때문일 수도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기가 조용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것은 다량의 진정제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정말 심각하게 아프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다. 젊은 의사들은 차라리 지금 안전하게 가는 것이 나중에 용서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정말 그럴 가치가 있는가? 물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도 있다. 흉부 감염의 예를 들어보자. 특히 고령자에게 흉부 감염은 폐렴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흉부 감염의 증상을 드러내는 노인 40명 중에서 한 사람이 실제로 폐렴이라고 가정하자. 그다음에 그 한 사람의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머지 39명의 흉부 감염자가 자신에게 별 이득이 없는 항생제 처방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른 질병의 경우에 한 사람의 심각한 할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쓸데없이 항생제가 낭비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4,000명 이상의 인두염 환자와 상기도 감염 환자가 그들 중에 한 명이 일어날지 모르는 만일의 합병증 때문에 불필요한 항생제를 처방받는다. 중이염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단원가의 꼭지 돌기염을 위해서 약 5만 명의 아이들이 항생제 처방을 받는다. 설사 꼭지 돌기염에 걸린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무탈하게 회복된다. 그리고 꼭지 돌기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1,000만 명당 1명꼴이다. 중이염 증상을 보이는 모든 아이들에게 항생제를 처방한 결과로 나타나는 항생제의 내성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감염 그 자체보다 공공보건에 훨씬 더 위험하다.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이 복용하는 다량의 항생제 대부분은 확실히 불필요하다. 이런 개발도상국에 여전히 만연하는 감염성 질병이나 목숨이 달린 경우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상황과는 대비된다. 가정의학과 의사이자 웨일스 카디프 대학교의 1차 진료학 교수인 크리스 버틀러는 BBC 라디오 채널 4와 나눈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영국으로 오기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느 지방 종합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그곳에서 감염성 질병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원래는 튼튼하고 건강했던 사람이 폐렴이나 수막염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우리가 늦지 않게 적절한 항생제를 처방한 경우에 며칠 안에 일어나서 병원을 걸어갔습니다. 항생제라는 기적의 약으로 죽음과 다름없는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후에 저는 영국에서 와서 일반 진료소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항생제가 영국의 일반 병원에서는 고작 콧물 흘리는 아이들에게 처방되더란 말입니다. 왜 혹시 모를 만약을 대비해 항생제를 복용하는가? 항생제가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알고 있는가?
목숨을 살리는 데 쓰이는 약을 가벼운 병을 앓고 달리는 것을 위해서 항생제의 내성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된다. 그러면은 버틀러는 많은 과학자와 의사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생제가 발명되기 이전 시대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포스트 항생제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항생제 이전 시대라는 수술시 감염에 의한 사망 위험률이 높고 작은 상처에도 목숨을 잃던 시대를 말한다. 이 가능성은 실제로 항생제 자체만큼이나 오래전에 예측되었다. 페니실린 발견 이후에 알렉산더 플레밍은 항생제를 너무 적게 처방하거나 너무 단기간 처방하는 것, 확실히 이유 없이 처방하는 것 모두 항생제의 내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여러 번 경고했다. 항생제를 너무 소량으로 처방하거나 단기간 처방하게 되면 균을 완전히 박멸하지 못해서 살아남은 균의 내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막 그냥 과량을 한다는 거죠. 확실히 죽여야 된다. 확실히 죽이는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네요. 항생제 남용의 참혹성은 어떻게 될까요? 항생제 남용의 참혹성은 플레밍은 옳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테리아가 진화해서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지게 되었다. 처음으로 페니실린의 저항을 보인 박테리아는 페니실린이 도입된 지 겨우 몇 년 만에 발견되었다. 처음으로 페니실린의 저항성을 보인 박테리아는 페니실린이 도입된 지 1년 만에, 몇 년 만에. 내성이 일어나는 과정은 간단하다. 페니실린의 수용성이 있는 박테리아는 대부분 죽지만 번식 과정에 우연히 돌연변이로 페니실린 내성이 있는 박테리아를 한 놈이라도 남기게 되면 저항성을 가진 그 박테리아가 번식을 시작하고 전체 군집이 항생제의 내성을 갖게 된다. 1950년대에 흔하게 나타났던 항색 포도상 고유는 페니실린 저항성을 가지게 되었다. 일부 개체가 페니실린 분해의 효소를 진화시킨 것이다. 페니실린 분해 효소가 페니실린을 분해하는 바람에 이 효소를 가지지 않은 박테리아는 모두 죽었다. 하지만 분해 효소를 가진 박테리아는 살아남아 군집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1959년에 영국에서 페니실린의 저항성을 보이는 항색 포도상 고균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메티실린이라는 항생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겨우 3개월 만에 캐터링이라는 도시에서 이 박테리아의 새로운 돌연변이체가 나타났다. 이 돌연변이는 균주는 페니실린뿐만 아니라 메티실린에도 저항성을 보였다. 이것은 바로 현재까지 공포의 MRSA라고 알려진 메티실린 저항성 항색 포도상 고균이다. MRSA는 매해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다. 문제는 MRSA가 유일한 항생제 저항성 박테리아가 아니라는 점이다. 항생제의 내성이 불러온 결과는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한 사람의 항생제 내성이 있는 감염에 걸리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최근 항생제를 복용했는가 여부입니다고 크리스 버틀러가 말했듯이 말이다. 최근에 여러분이 항생제를 복용했다면 다음번에 감염되었을 때는 항생제에 내성을 가질 확률이 더 커집니다. 요로 감염 같은 흔한 감염을 일으키는 박테리아가 내성을 가진다면 증상이 심해져서 추가로 항생제를 복용해야 하며 치료 과정이 연장이 됩니다. 또한 의료보험은 더 큰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단지 박테리아의 항생제의 민감성을 둔하게 만들 뿐 아니라 불필요한 항생제를 복용했던 개인에게도 크게 불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생제 남용이 불러오는 부정적인 결과는 항생제 내성뿐만 아니다. 크리스 버틀러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했다. 바로 부작용이다. 버틀러와 그의 연구팀은 대단히 임상시험을 통해서 급성기침을 하는 사람에게 미치는 항생제의 이점을 테스트했다. 우리는 증상이 악화될지도 모르는 한 사람을 위해서 30명에게 불필요한 항생제를 줘야 한다는 계산을 얻었다. 그런데 항생제 처방을 받은 환자 21명마다 한 명씩 부작용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한 사람의 혜택을 위해서 함께 항생제를 처방해야 하는 사람의 수 30명은 항생제 처방 때문에 손해를 입는 한 사람이 나오기 위한 사람 수와 대략 비슷한 균형을 이룬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 손해는 가장 흔하게 피부 발진과 설사 형태로 나타난다. 페니실린이 도입한 후에 70년 동안 페니실린 외에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박테리아를 공격하는 20가지 항생제가 더 개발되었다.
항생제는 지금까지도 가장 흔하게 처방되는 약물이다. 또한 시시각각 진화하는 박테리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더 많은 항생물질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자연계의 적인 박테리아에 대한 승리는 그 승리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항생제가 야기한 2차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로 일어났다. 이 잠재적인 약물은 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박테리아까지 파괴한다. 항생제는 특정 박테리아만 타깃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대부분 광역 스펙트럼, 즉 강부면 종들을 타깃으로 삼는다. 이런 특징은 의사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그 이유는 환자가 정확히 어떤 박테리아에 감염되었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해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감염원을 찾으려면 배양을 해야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때로는 불가능하다. 심지어 타깃이 분명한 좁은 범위의 항생제조차도 특정 박테리아 종류와 선택적으로 파괴하지는 못한다. 적어도 같은 과에 속하는 박테리아 역시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대량으로 박테리아 살균제를 발표한 결과는 알렉산더 플레밍을 포함하여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것이었다. 내성 그리고 2차적인 피해라는 항생제의 단점이 하나로 합쳐지면 끔찍한 상황을 초래한다. 바로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 감염증이다.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는 CDF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박테리아로 1999년 영국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 500명을 사망하게 했다. 희생자 다수가 CDF 항생제 처방을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2007년에는 같은 이유로 거의 4,00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CDF는 장에 붙어 있으면서 독소를 분비하여 환자에게 극심한 고통과 함께 냄새가 지독한 묽은 설사를 일으킨다. 설사가 끝없이 나오기 때문에 탈수 증상이 일어나고 체중은 빠르게 감소한다. CDF 희생자는 신부전을 용케 피한다고 해도 독성 거대 결장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거대 결장이란 문자 그대로 장에서 과도하게 발생하는 가스 때문에 결장이 부풀어서 정상적인 크기보다 지나치게 커진 상태를 말한다. 충수염도 그렇지만 결장이 부풀어 오르다 못해 터지게 되면 그 결과는 충수염보다 훨씬 참혹하다. 결장이 터지면서 내부의 온갖 박테리아와 배설물이 묵은 상태의 복강에 침투하게 될 경우에 생존 가능성은 극도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 감염증의 발병률과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박테리아가 항생제 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CDF는 새롭고 위험한 균주로 진화하면서 특히 병원에서 흔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항생제 내성 때문에 원래 CDF는 사람의 장에 별로 유익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는 박테리아이다. 하지만 이것은 늘 틈을 엿보며 돌아다니다가 한 번의 기회라도 잡으면 위험한 존재로 돌변한다. 그런데 그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항생제다. 참. CDF의 증식이 항생제 때문이라면 항생제를 복용함으로써 미생물총의 조성이 바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효과는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될까? 많은 사람들이 항생제를 복용하는 동안에 복부팽만과 설사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복부팽만과 설사는 항생제 치료의 가장 흔한 부작용이며 미생물총이 파괴되어 나타난 불균형의 결과다. 대개 이런 부작용은 항생제를 끊으면 며칠 안에 사라진다. 그러나 남겨진 미생물은 어떨까? 그들은 정상적이고 그 건강한 균형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미생물 자체의 문제가 2007년에 스웨덴의 한 연구팀은 바로 이 질문을 던졌다. 그들은 특히 의관균에 관심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박테리아가 특별히 식물성 탄수화물 분쇄 능력이 있고 이장에 보았듯이 인간 신진대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스웨덴 연구팀은 건강한 지원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에는 7일 동안 항생제 클리마이신, 다른 한쪽에는 아무 처치를 하지 않았다. 클린다마이신을 복용한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은 약을 먹자마자 바로 영향을 받았다. 특히 의관균의 다양성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후에 이들의 미생물총은 몇 달에 한 번씩 점검이 되었다. 하지만 연구가 끝날 무렵에도 클린다마이신 복용자의 의관균은 여전히 원래 조성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항생제 치료는 무려 2년 전 일이었는데도 말이다. 여러 감염이나 부비 동염 치료에 사용되는 강범위 항생제 10% 플록사신의 경우도 겨우 5일 처방한 후에 클린다마이신과 마찬가지 결과를 보였다. 10% 플록사신은 효과가 빨리 나타나 단 3일 만에 장내 미생물 총을 조성을 바꿀 수 있다. 이 경우 박테리아의 종 다양성이 낮아진다. 그런데 3분의 1 사람들에게서는 다양성뿐만 아니라 전체 박테리아 수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이 변화는 여러 주 동안 지속되어서 어떤 종들은 끝내 회복되지 못했다. 아기들에게 항생제가 미치는 영향은 훨씬 극단적이다. 아기들의 성장 과정 중에 일어나는 미생물총의 변화를 관찰한 어떤 연구에서는 단 한 번의 치료 후에 아기의 장내에서 박테리아가 거의 모두 사라져 DNA조차 전혀 감지하지 않는 경우가 기록이 되었다. 참, 엄청 문제군요.